와,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그 상황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윌슨입니다.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지금까지 30개국 이상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면서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경험했어요. 사실 출발하기 전에는 둘 다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32세의 미국인으로 뉴욕에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세계 여행을 꿈꿨고 20대부터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각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해왔어요. 특히 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이 있었던 나는 일본과 태국을 다녀온 후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 엄마는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해주며 언제든지 세상을 넓게 보고 경험하라고 가르쳤죠. 내가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나를 데리고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독일까지 2주 동안의 여행이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밖을 나가본 그 여행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리마다 다른 언어가 들리고 음식도 전혀 다르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달랐죠. 그때부터 여행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틈틈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20대에는 주로 유럽과 남미를 여행했지만 30대가 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일본과 태국을 방문한 후 나는 아시아에서의 경험을 더 넓히기로 했고 이번에는 중국과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현지에서 살아보는 느낌을 경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숙소를 호텔이 아닌 로컬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했고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길거리 음식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스타일이었죠. 여행지에서는 사람들과 직접 교류하며 문화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한 후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었어요. 중국은 오랫동안 방문해보고 싶었던 나라 중 하나였고 장대한 역사와 화려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이었죠. 나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베이징, 그리고 광저우까지 약 2주간 중국을 여행을 계획했어요. 내가 처음 도착한 도시는 상하이였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답게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공항 출구를 나서자마자 여러 명의 택시 기사들이 다가와 손짓하며 택시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들은 정식 택시 기사처럼 보였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 보통 공식 택시 승강장에서 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나 다가와서 택시를 태우려고 했어요. 뭔가 수상했죠. 나는 정식 택시 승강장을 찾아가 기다렸고 곧 한 택시가 다가와 멈췄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탑승한 후 목적지를 영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기사님은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듯했고 한참을 중국어로 뭔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키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미터기를 전혀 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기 켜주세요라고 손짓하며 말했는데 기사님이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노 300위안이라고 했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는 사전에 검색해둔 정보에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요금이 보통 100위안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님은 300위안 약 40달러를 부르며 흥정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순간 이게 소문으로만 듣던 바가지 요금이구나 싶었어요. 미터기를 켜면 요금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일부러 안 켜고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나는 미터기 켜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기사님은 그냥 손을 휘휘 저으며 노 미터 250위안 오케이 라고 말했어요. 흥정을 하듯 점점 가격을 낮추려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300위안을 부르더니 제가 거부하니까 갑자기 250위안으로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원래 요금이 얼마길래 저렇게 쉽게 깎아주는 거지 싶었죠. 나는 기분이 나빠졌지만 이미 택시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흥정을 해야 했어요. 결국 200위안 약 27달러까지 가격을 낮춘 후 출발했지만 나는 내내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겨우 흥정을 끝내고 택시가 출발하자 전 안전벨트를 해야 했고 손잡이를 놓지 못했어요. 택시는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출발했고 차선 변경도 무리하게 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고 옆 차와 거의 부딪힐 듯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도 택시 운전이 거칠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규칙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선은 거의 장식일 뿐이었고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는데 심장이 철렁했어요.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기사님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신호로 걸릴 때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봤고 가끔은 운전 중에도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휴대전화를 보는 걸 보고 진짜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나는 그날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나는 베이징 현지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어 날러고샹 거리 음식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블로그에서 추천한 중국 길거리 음식이 기대되었지만 정말 끔찍했어요.
테이블에는 이전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가게 직원들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주문했어요. 맛은 있었지만 조금밖에 못 먹었어요. 식당 위생이 너무 신경 쓰였어요. 테이블은 지저분했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굴러다녔어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손님들이 바로 테이블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전 공공 화장실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많은 공공 화장실은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공공 화장실에 문이 없는 곳도 있어.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위생 개념이 이렇게 엉망일 줄이야. 나는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워 당황스러웠고 결국 여행 내내 손 소독제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행 중에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중국에서는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길을 물어보려고 상점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직원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모른다고만 대답했어요. 어떤 상점에서는 손님이 있어도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직원들이 불친절했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대했고 뭘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서비스 문화가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죠. 마지막 코스 앞을인 광저우탑을 보기 위해 중국 고속철도를 타고 광저우로 향했어요. 광저우에 도착해 광저우탑을 구경한 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뉴욕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타고 이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나는 승강장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그 줄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마구 밀치면서 타려 했어요. 아직 내리는 사람들도 다 안 내렸는데 사람들이 무작정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던 나는 강제로 밀려 들어가듯이 지하철에 타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전쟁터 같은 상황은 처음이었죠. 내리려는 사람들과 타려는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 싸움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다른 승객을 밀치고 앉으려다가 싸움이 날 뻔했어요. 내가 겨우 자리를 잡고 서 있자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성이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뱉고 심지어 다른 승객들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건 무례한 행동이었고 뉴욕 지하철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 지하철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별다른 거리낌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이미 얼룩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나니 여기가 얼마나 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열차가 몇 정거장을 지난 후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아기의 기저귀를 벗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헉, 아니, 여기서 기저귀를 간다고. 그 여성은 공공장소 한가운데서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사용한 기저귀를 좌석 아래에 버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이 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중국에서의 2주 동안 나는 계속되는 불편함 때문에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나는 원래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걸 좋아했지만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질서와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2주간의 중국 여행을 마친 후 나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이 매우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길을 물어보면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업도 빠르고 화장실마저도 호텔처럼 깨끗했어요. 와, 이게 정말 같은 아시아인가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나는 짐을 찾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누군가가 다가와 흥경을 시도할까봐 경계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누구로 먼저 다가와서 택시 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식 택시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고 순서가 되자 택시에 탑승했어요. 한국 택시 기사님은 먼저 어디 가세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셨고 제가 주소를 보여드리자 미터기를 바로 켜셨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그 순간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한국 택시의 운전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며 정해진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택시는 정말 정석대로 운전하더라고요. 신호를 잘 지키고 차선 변경도 부드럽게 했어요. 덕분에 택시 안에서도 편하게 경치를 볼 수 있었죠. 또한 한국 택시 기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릴 때도 기사님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내릴 때 그냥 돈을 던지듯 받고 말도 없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작은 배려도 기본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마크는 교통 시스템 하나만 봐도 나라의 문화 수준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의 더 많은 경험을 기대하며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 나는 숙소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나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현지인이 많이 찾는 로컬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식당에 들어가도 직원들이 무표정하게 앉아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손님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서 오세요 하며 활기차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큰 차이였어요. 나는 테이블에 앉아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기본 반찬들이 한가득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까지 그 양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처음엔 이걸 내다 다 시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반찬은 무료고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게다가 직원들은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었어요. 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젓가락은 빠르게 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직원이 포크를 갖다 줬어요. 그냥 알아서 먹겠지 하고 놔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먼저 신경 써주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죠. 나는 처음으로 서울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로 들어섰어요. 수영장에 도착하자 나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이었어요. 나는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줄을 서 있네? 문 앞에는 승객들이 한 줄로 서서 조용히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질서 있게 비켜서며 내리는 승객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기다렸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다들 먼저 타려고 밀치기 바빴는데 한국에서는 다들 침착하게 기다리더라고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조용히 타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고 냄새도 전혀 없었어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바닥이 더러웠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깨끗했어요. 좌석도 깨끗하고 창문도 닫혀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노약 좌석이 비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노약 좌석에도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앉지 않더라고요. 이건 대체 무슨 문화지 싶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의 배려 문화를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지하철에서는 전화 소리나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전화할 때 그냥 큰 소리로 통화했거든요. 심지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조용하게 전화하거나 아예 카톡 같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나는 지하철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인인 내가 노선도를 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한중년 신사가 다가와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와,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말을 걸지도 않았는데 먼저 도와주려 하시다니. 중국에서는 제가 길을 물어봐도 무시당한 적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먼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질서정연한 나라가 아니라 배려심이 넘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크는 한강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찍고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려고 주문하려는 순간 자신의 가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방 안에는 여권이랑 카드, 현금까지 다 있었거든요. 정말 패닉 상태가 됐죠. 중국이었다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나는 타고 온 지하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분이나 이동한 후였어요.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카페 직원이 일단 지하철 분실물센터에 전화해보세요 라고 말해주고 지하철 불시물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주우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던 생각이 나면서 큰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이 바로 어떤 가방인지 설명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색깔과 브랜드를 설명했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시고 몇 분 후에 네, 지금 보관 중입니다. 쓰러 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 가방을 누군가가 주웠다고? 그리고 잃어버린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분실물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나는 카페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가 알려준 지하철 분실물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보관 중이던 자신의 가방을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가방 안을 열어보니 여권, 지갑, 카드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나는 감격스러워 직원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직원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주우면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바로 가져다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주우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지 않는다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놀랍도록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여행 중 작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나를 잠깐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친구가 전통 한식을 경험을 꼭 해보라는 말이 기억이 나서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 작은 식당을 방문했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자 직원이 기본 반찬과 국을 함께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접시를 놓는 방식이 다소 거칠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 직원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으니 실망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보니 숟가락으로 국을 같이 떠먹는 모습도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먹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다 같이 나눠 먹더라고요. 위생관념이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조용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신데 한국 음식은 괜찮으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남성의 친절한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네, 아주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성이 웃으며 설명을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끼리는 반찬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서빙을 빠르게 하다 보면 조금 거칠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무례하게 구는 건 아니에요. 그제야 나는 자신이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 나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처음엔 거칠어 보였던 직원들도 테이블을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 이후 나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문화 차이를 오해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며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문화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여행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깨끗한 거리와 바쁘지만 질서 정연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그냥 또 하나의 여행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중국에서의 혼잡한 거리, 불친절한 서비스, 위생 문제 등을 떠올리며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친절했고 공공장소가 깨끗했으며 대중교통도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려하는 문화가 나를 감동시켰어요. 나는 여행을 마치기 전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다. 질서 있고 깨끗하며 배려가 있는 나라. 나는 이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었다. 한국에서 사는 방법이 있을까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바쁜 거리와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한국은 내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로 남아있었다. 이렇게까지 한국이 그리울 줄은 몰랐어.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였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나는 한국에서 외국인 채용 경로를 검색해봤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까다롭지만 D-8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일단 한국어를 배우면서 취업 기회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장기 거주할 집을 찾는 게 낫겠어. 나는 몇 개의 코리빙 하우스를 찾아보고 입주 신청 방법을 확인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맨해튼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의 야경이 그리웠다. 뉴욕에서의 삶도 좋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누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나는 한국으로 다시 올 날을 떠올렸다.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의 새로운 누던이 시작된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